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가까우신가 보죠? 비공식적으로도 뵙고 공식적으로도 뵙고. 희망사항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 미국 가서 뭐 하신 말씀 다 했더만 뭐 야당 쪽하고 파트너십은 어땠습니까? 우리 거 다 보여줘요. 다 보셨으니까 감상문 좀 달라. 임모 과장의 그 죽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저한테 명쾌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국정원 직원 일동 또 성명 낸 거 웃기는 거지, 저는. 웃기는 거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구 달서병이고요. 네, 재선 달서병.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황병태 전 의원 외대 총장 하신 분이죠. 중국 네. 대사하시고 이분 보좌진으로 일찍 암치 정치 입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우에 입사해서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두 차례 출마해서 낙선하셨고 2008년에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갑자기 친박연대 공천을 받고 800표 차이로 이기셨고 2012년에 다시 국회의원 당선되셔서 지금 재선. 조 의원님이 그러니까 원래 좀 정치 유전자가 있으신가요? 저희 아버님이 좀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직접 정치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원래 그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제가 이제 고향은 평북 선천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박근혜 지금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째 하는데 제가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일단 이북에서 내려왔으니까 고모, 삼촌, 사촌이 친척이 우리나라에는 친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쪽들이었군요. 아무도 없고. 네. 근데 고등학교를 또 서울서 나왔잖아요. 이 인천고등학교. 고등학교 동문들이 그래도 제가 청고등학교를 1년 반 다녀서 네, 전화 오신 거죠? 명예 이제 청구 동문 회원으로 돼 있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갔습니다. 이게 원래 향후라는 게 선거 때 가장 중요한 거 도움이 되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으니까 향후회가 별도로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는데 운 좋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가까우신가 보죠? 그러니까 친박연대 공천을 받으셨죠? 그때 친박연대 공천은 제가 통일민주당 창당 멤버예요.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서청원 대표나 네. 그 당시에 통일민주당에 속해 있었던 그분들하고 지냈고 또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친박연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서청원 대표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친박연대를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군요. 대통령 취임하신 다음에 따로 좀 뵙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비공식적으로도 뵙고 공식적으로도 뵙고 의원들을 자주 만나시는군요. 뭐 생각보다는 자주 만나시는데 뭐 어디 가서 누구 만났다 소리를 잘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되게 소문이 나는데요. 이제는 좀 만났다 얘기 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생활 첫 발을 국회 보좌진으로 내디딘 건가요? 29살 때. 정치 경력이 이제 꽤 오래되셨네요. 오래됐죠. 29살 때 제가 정치를 하러 들어와서 그때 통일민주당 이제 들어갔죠. 그죠? 예. 그러고 39살 때 국회의원 15대 보궐 첫 출마를 하고 49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방금 전에 서청원 대표하고는 옛날 통일민주당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김무성 대표하고도 그때부터 그럼 인연이 그때부터 있었던 인연이 있었죠. 그때는 뭐 그냥 잘생긴 키 큰하고 잘생긴 사람 그러고 뭐 후배들한테 좀 이렇게 팍팍 잘 쓰는 사람 네. 뭐 이런 인연이고 그때도 대장이라는 별명이 뭐 있었나요? 그때도 있었는데 원내 대표하실 때 제가 원내 부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하고 많이 협의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서청원 그리고 김무성 두 분이 이제 전당대회 때 피 터지게 겨뤘던 분이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정치적 갈등이 있잖아요. 두 분의 갈등이 아름답게 결국은 풀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 출발이 같잖아요. 또 야당 생활을 해봤고 거리 투쟁도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갈라지는 한계가 저는 있다 이래 보고요. 뭐 맨날 누구들은 물어요. 뭐 그때 누가 밀었냐 이래서 저는 서청원 대표 밀었죠. 네. 김무성 대표한테 죄송하다 하고 뭐 서청원 대표가 정치적으로 친박연대로 왔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 유승민 의원 전 원내대표 좀 대구 같은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 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사퇴를 하셨잖아요. 내년 어떻게 공천 받을 것 같습니까? 대구에서 유승민 의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대구 시민들이 예. 하나는 야, 니 좀 대통령 모시고 좀 잘해보지 와, 와카노 뭐 대구 말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이 정치 색깔을 내는 거는 뭐 괜찮다. 지금 뭐 대구 경북 의원 중에서 뭐 아예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오래간만에 정치하는 색깔을 본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원내 대표 되시기 전에 여러 가지 대통령하고 얘기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조금 참지. 그러고 뭐 소통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중간에 소통 메신저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 배신자라고 그러고 그렇죠. 심판 이런 표현을 쓰고 이게 좀 제3자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고 대통령이 너무 좀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언론으로 보면 좀 상식적이진 않아요, 그 과정은. 그게 저는 뭐 사실 대구기 때문에 두 분이서 국회의원 하던 시절도 같이 있어봤고 18대는 같이 있어봤지 네. 않습니까? 대통령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애정이 많다. 기대도 많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이 돌발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 그런 과정을 아는 저로 봐서는 참 서로 간에 오해할 수 있는 부지를 잘 못 풀었구나. 좀 풀었으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 될 때 이제 100% 대한민국 또 네. 국민 대통합 한다고 약속하고 대통령 되신 건데 그 이후에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왜 우리는 완전히 이거 젖혀놓고 상대를 안 하느냐 이런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창구를 많이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당을 떠나서 야당까지 또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까지도 많은 만남을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직 뭐 그분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또 김무성 그럴 것 대표도 그렇고 뭐 원유철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이제 역설적으로 원내 수석 부대표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한테 제일 처음 그 원내 수석 부대표 내정 사실을 좀 통보받으셨나요? 김무성 대표한테 받았죠.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 대표한테 뭐 여러 가지로 당내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자네들 지지하지 못했다. 수석 원내 부대표로서 역할을 잘해달라. 뭐 그런 입장.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전하고 이후를 보면 원내 수석하고 이제 사무총장이 이른바 이제 비박에서 지금 뭐 제 그런 분류를 꼭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른바 비박에서 친박으로 바뀌었고 또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너무 좀 수직적인 관계로 지금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직적인 게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이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갔죠. 왜냐하면은 민심을 이 바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당정청 간에 저는 뭐 당정청이라는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당정입니다. 청와대도 당정이죠. 정부에도 당정이 하니까 맞는 거죠. 당정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민심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지역구를 관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얘기들을 전달해 주는 것은 당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당의 역할이 원내도 마찬가지로 당의 역할이 중간에 전달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전달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 전달 과정에서의 문제는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서로 간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거죠. 당정 간의 소통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사불란함은 생긴 것 같은데 여당이라는 게 그래도 이제 민심을 제대로 똑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민심은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 사퇴가 좀 정당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당의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들은 크게 훼손됐다. 그래서 좀 당이 무기력하고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다. 이런 또 손해를 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원상복귀가 됐다. 정상화가 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소통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들이 이제 소통을 통해서 양쪽이 문을 다 열은 거 아닙니까? 이 소통이라는 한쪽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양쪽이 문을 다 열어서 소통 상대를 존중해주고 만나자. 단지 하나 이제 일반 국민들 중에서 좀 새로운 이제 보수의 가치, 그죠? 새로운 보수의 그런 희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죠. 나름대로 길을 열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잘 소통을 통해서 지금의 집권 세력하고 소위 말하는 청와대 정부나 청와대하고
그런 가치를 잘 공유를 해가면서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전혀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질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이런 제가 얘기하는 이 새로운 보수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전면적으로 이거 다 뒤집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 이런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다. 예. 여당에서 어떤 그 현직 대통령하고도 의견이 다를 경우에 그걸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언제쯤 좀 아니 그런- 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미국 있나요? 가서 뭐 하실 말씀 다 했더만 좀 외교적으로 또 이해 안 가는 말씀도 하시고 뭐 아니 그런 거 그거는 하시는데 일종의 실언 아닙니까? 일종의 미국 중국 이런 발언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김무성 대표라는 분이 뭐 누가 하지 마라 한다고 하고 하라 한다고 안 해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 소신대로 할 거다. 단지 하나 그동안에 그냥 했던 얘기하고 이제는 당정 간에 좀 조율을 해서 중요한 팩트,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사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중국 가서도 갔다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그 얘기시대. 네가 안 따라가는 바람에 그랬다고. 그 개헌 얘기했다 취소한 그 거예요. 얘기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기자들이 개헌 의견 모르니까 이번에 아예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랬더군요. 내가 김학영 실장한테 갈 때 모시러 가거든.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예. 했죠. 전 이번에 김무성 대표 미국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미국하고의 외교 하는 건 뭐 굉장히 좋은데요. 그 갑자기 거기 가서 왜 국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진보 좌파 또 뭐 보수 우파가 정권을 다시 잡아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좌파 세력의 준동. 그래서 이제 예. 역사 교과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맥락이 그 얘기를 갑자기 퇴행적 왜 발상 했는지. 아닌가? 역사 교과서를 검증을 누가 한다는 게. 물어봤나 봤더니 물어본 것도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그동안에 국정교과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제가 뭐 정확한 워딩은 잘 모르겠지만은 네. 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진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한편으로 본인의 소신이다. 네. 이거는 뭐 당의 입장을 떠나서 본인 본인의 소신이 소신이다.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7월 22일이든가요? 고위당정청에 이제 원내수석부 대표는 안 가셨죠? 네, 네. 거기서 좀 청와대 쪽에서 주문이 있었던 게 아니냐, 좀 이런 청와대가 그런 거 준비하겠어요. 그런 저 분석도 조금 나와요. 아 그러십니까? 근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여당 대표가 미국까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미국 대미 관계, 한반도 관계 얘기하시는 건 참 좋은 기회인데 거기서 갑자기 뭐 보수 우파, 뭐 진보 좌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나라 너무 이분법적으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인데 김무성 대표가 그러시는 거 보고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습니다. 김우성 대표님 좋아하시잖아요. 뭐 원래 그렇습니다. 예. 뭐 정치인이고 뭐 굉장히 괜찮아요. 포용력이 있는 포용력도 사람인데 있고. 이런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 납득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하신 발언인가 의도적인 발언인가 그게 문제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뭐 방점을 저는 조금 뒤에다가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의도적 그냥 발언이다? 실언으로 한 건 아닌 것 실언은 같고 아니죠. 예, 의도적으로 했는데 뭐 의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런 내용을 하신 것 같다. 그럼 조원진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역사 교과서 검증화 이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뭐 일부분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은 토론하는 게 맞다. 토론은 해볼 필요가 그게 있다. 너무 우쪽으로 갔든 너무 좌쪽으로 갔든 예. 그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좀 조율을 할 필요는 있다. 네. 역사의 자체를 그대로 놔두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기에 따라서 이게 자꾸 변동되는 부분들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죠. 청와대 쪽하고 정책 그 조율하는 파트너가 누굽니까? 뭐 정무수석인가요? 정무수석이죠. 예, 현기환 수석. 현기환 수석은 저하고 18대 때 같이 했고, 또 친구고, 요즘 나이도 같고, 자주 만나시겠네요. 뭐, 아직까지 직접 만나진 안 하고, 전화통화는 가끔 자주 하고요. 조원진 의원은 보니까 이제 그 야당하고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 현안에서 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추미애 위원장 시절에 노동법, 노동법 개정. 그 다음에 작년에 세월호 투기,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다 이제 여당 간사를 하셨는데 그 야당 쪽하고 파트너십은 어땠습니까? 어느 야당 의원한테 제가 친한 야당 의원을 쭉 얘기했더니, 우리 당에서는 그 사람들만 설득하면 다 된대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친한 사람이 강기정 의원님, 그 다음에 정청래 의원님, 예. 추미애 의원님, 김기식 의원님, 그 다음에 임수경 의원님, 김현 의원님, 김현미 그렇죠. 의원님. 그러네요. 저 친한데
저랑 이제 특위를 같이 했던 상임위를 같이 했던 분들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아, 저 사람이 대강 어떤 사람이라는 게 보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뭐 야당하고 협상할 때 맨날 극합니다. 우리 거 다 보여줘요. 우리 걸 다 보여주고 자 우리는 이만큼 가던데 그러면 다 보셨으니까 감상문 좀 달라.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그중에 딱 한 가지 여쭌다면은 그 국정원 직원들이 말이에요. 일제히 무슨 국정원 직원 일동 그 성명 낸 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웃기는 거지, 그거는. 웃기는 거죠. 그거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거를 좀 말리시지 괜히 뭐, 저는 모르는 사실이고. 네. 근데 한 가지 국정원 해킹 의혹. 좀 분명히, 헛다리 짚었다. 야당이 헛다리 짚었다? 야당이 헛다리 짚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야당이 저렇게 헛다리 짚으면서 자료 줄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고 면서 33개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뭐 야당 내부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국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박지원 대표가 최고의 고수입니다. 이분이 기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빨리 국정원 의혹 문제 중단하자. 임모 과장의 그 죽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어요. 왜 떳떳하는데 왜 죽었을까? 왜 죽어야 했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라든가 새누리당이 그 납득할 만한 성명이 그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좀 그 국정원을 일반적으로 여당이 두둔한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도리다 보지만은 공무원 연수원장께서도 심양 쪽에 동북에 가셔가지고 갑자기 자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데에서는 우리 두 분도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임 과장이 도대체 왜 그랬느냐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누구도 저한테 명쾌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거기서 국민들의 의혹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기술적인 그 부분은 부분에서 몰라도 네. 그 부분에서 야당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해킹 의혹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만약에 해킹에 해서 국내 사찰했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당구 치잖아요. 당구 치다 보면 삑 소리 나잖아요. 삑사리 한다 그러죠. 삑사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 야당이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야당이 얘기하면 안 믿는 거야. 절정적인 게 전병헌 의원이 마티즈 번호판 바뀌었다고. 그건 반대죠. 지금 국정원이 양측의 손님이 된 아니, 거죠. 그게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뭐, M 변호사, 이렇게 하기는, 문 뭐 변호사, 대통령 후보가 했던 그 변호사 아니냐. 그거 몽골 사람으로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야당이 지금 제시했는 5가지가 명확하게 아닌 것만 제시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좋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야당 편드는 게 아니고, 국정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야당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에도 뭔가 있다 지금 의심하거든요. 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대선 때 뭔가 저 댓글 논란. 그게 이제 그 잘못이 있기 최근까지 때문에. 그렇죠. 국정원의 전과 그 얘기를 먼저 그런데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전과 한 그 5번쯤 부분은, 되잖아요. 그 부분은 뭐 국정원이 과거에 잘못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단지 하나, 명확하게 이거를 전 대통령 후보에서 강력한 후보까지 될 뻔했던 사람이 위원장을 맡았으면은 한마디 말을 던지더라도 누가 던지더라도 당내에서 굉장히 팩트를 가지고 던져줘야 됩니다. 물론이죠. 예. 이게 뭐죠? 내가 금연 안 할게요. 137개의 IP가 있는데 이 IP가 뭐냐? 이거는 10분만 하면 디도스 할 때 썼던 IP다. 4만 개 중에 137개다. 그렇게 해명을 하면 되죠. 다 알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던져가지고 이거는 국내 사찰용이다 이렇게 떠들면은 10분만 있으면 밝혀질 거를 그래 떠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 박지원 의원 말씀도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느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야당이 뭐 국정원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걸 제목으로 뽑아서 그렇지 사실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정보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이면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도 헌법기관이고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다 공개하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밖으로 정보를 돌리면 안 되겠죠. 거기서 야당 의원들이 이 정도면 납득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보위 간사 해봤잖아요. 네. 정보위 간사 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처음에 갔더니 막 야당 간사 막 적어요. 막 적어가지고 정보위에 보고하는 거를 똑같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여당 이철우 의원이 그래서 정보를 누출해가지고 제가 했잖아요. 좀 앞으로 그냥 듣고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은 여야를 참 떠나서- 여야 간의 신뢰가 지금 그래, 무너져 있는 것 여야를 같아요. 떠나서 특히 정부위 같은 부분들은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우리가 좀 혹독하게 검증할 때는 하고 또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은 꼭 지켜줘야 된다. 이런 좀 맥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국정원이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국민들이 국정원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좀 양치기 소년에서 빨리 바뀌어가지고 양 잘 치는 소년으로 돼야 되는데. 국가 안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너무 이제 비밀주의가 많으니까 국민들이 그래. 잘 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위에서 철저한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노동시장 개편, 정부, 새누리당에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쟁점이 그런 것 같아요.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자는 거하고 노사정이 현실적으로 무력화되지 않았느냐, 불신이 있으니까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 이런 여야가 있는데 지금 원내 수석부대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예. 공무원 단체에서 가장 깊이 인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 저 따뜻한 개혁하겠다 그랬어요. 그 대신 따뜻한 데다가 방점을 두겠다. 개혁에 방점 두는 게 아니다. 제가 공식 회의에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노동개혁, 따뜻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럼 따뜻한 방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 서로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18대 노동법 개정할 때 대타협 기구가 없어서 노동법 개정한 게 아닙니다. 추미애 위원장이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벌써 비정규직을 노동조합화 시키려면, 노조를 만들려면은 이 방법 제3노조밖에 없다. 제3노조를 만든 거예요, 그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전임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해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3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속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간을 뒀잖아요. 어느 기간 지나면 정규직화한다. 그런 안의 내용은 다 안 본 거예요, 야당에서.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이제 주미 의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지금도 대타협 기구가 없어서 노동개혁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있으면은 이 국회 안에서 여야의 타협은 필요합니다. 여야의 협상도 필요하고 이러한 국회 안에서의 여야 협상 기구를 만들어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노사정위원회에 던져주고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본 부분에서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한테 던져주면은 국회 합의하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한 발 양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양보할 거냐의 문제만 남아있지. 지금 노동개혁 얘기하길래 저는 했어요. 어느 방송에서. 노동개혁은 한 가족의 문제다. 아버지하고 아들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고용을 그냥 그대로 지금 형태로 가면은 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연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양보하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문을 터줄 거냐. 이 문제거든요. 어차피 이제 입법기관이 국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 여야 정당이 같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문제도 이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처음에 김무성 대표가 툭 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부각돼서 진정성을 좀 의심받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대구 말라고 아래 가는데 울산 가봤어요. 근데 울산에 그 전망탑 새로 생겼더라고. 그거 보니까 이쪽은 조선, 현대중공업, 조선, 이쪽은 현대자동차, 그 다음 앞쪽은 화학단지예요. 이게 완전히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한계가 왔구나. 그럼 스스로 이제 뭔가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노동계에서 양보할 수 있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찾아줘야 되냐? 국회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해야죠. 국회가 찾아줘야 돼. 예. 국회가 여야가 앉아서 자 이제 이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성장 시대에 가면은 이제 고용 투자가 저성장 시대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개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치적인 그러니까 맥락이 전혀 달라지는 정확한 거예요. 말씀. 예. 기분 나쁘게 한 거지. 그럼요. 그렇게 이건 일자리 때문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게 큰 제목으로 가는 거지.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김무성 대표한테 좀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동시장 개편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올해 안에? 지금의 네. 노동개혁보다 18대 때 노동개혁이 훨씬 큰 겁니다. 예. 훨씬 제3노조를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임자들 줄여놨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는 방법 틀어놨죠. 훨씬 더 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염두에 두고 하면은
여야라는 게 다 국민들을 보고 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방법이 생긴다 봅니다. 정치인으로서 내가 참 누구처럼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롤 모델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그 진산 선생이에요. 유진선. 네. 저는 왜 그분을? 뭐 그분 네. 뭐 여러 가지 선배들한테도 얘기 듣고 해봤는데 결국은 그분 타협 정치예요. 네. 그분은 타협의 정치고 소통의 정치를 하는 분이지. 물론 그때의 정치 행태하고 지금의 정치 행태는 다르지만은 근본 안에 있는 것은 소통하면서 타협하는 이런 정치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치하는 분들이 뭐 JP 정치도 괜찮고요. 그렇지.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정치 행태를 어떻게 하냐 이걸 떠나고 정치 자체로 이끌어가는 것은 그런 정치 행태가 참 괜찮다. 결국은 여야 간에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고 또 양보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그런 정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보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제가 부드러운 사람. 보기보다고 아니고 좀 부드럽게 생기셨어요. 뭐 그건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앞으로 하반기 국정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사항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지금 개혁의 시점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참 어려운 개혁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노동개혁, 또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이런 부분도 좀 유연성 있는 개혁이 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특히 여야라는 게 뭐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좀 자주 만나는 것도 좋겠다. 단지 하나 이분 워낙 이제 소신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뭐 그냥 일만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기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바꾸지 마시고 당장 하나 좀 더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국회에서 여야가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야의 원내 수석 부대표죠. 조원진 그리고 이춘석 여야의 두 원내 수석 부대표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선보여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좀 높여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